나사가 화성으로 향하는 핵 추진 철도를 건설 중이다. 이 기관은 현재 불과 2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우주선을 개발하고 발사하기 위해 숨가쁜 속도로 작업하고 있다. 나사가 성공한다면 우리 태양계의 행성과 위성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화성 및 그 너머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탐사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이다. 현재 화성으로 가는 모습은 이렇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발사 창구 기간 동안 우리는 두 행성의 궤도가 서로 가장 가까워지는 정확한 순간에 로켓을 발사합니다. 화성으로 향하는 우주선은 막대한 양의 로켓 연료를 소모한 후 결국 화성과 궤도가 교차할 때까지 단순히 우주 공간을 항행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착륙선을 대기권으로 투하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결국 작은 SUV 크기의 탐사차가 붉은 행성에서 활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일이지만 현재 접근 방식의 문제는 우리가 화성에 실제로 보낼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며 현재 로켓 연료가 가장 큰 제약 요인입니다. 두 행성 간에 최대한 많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보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화성에 착륙시키기 위해 저지구 궤도로 발사하려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크고 강력한 로켓 부스터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주선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연료를 보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료를 우주로 운반하려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크고 강력한 로켓 부스터를 10개 더 발사해야 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우주선은 화성으로 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완전히 적재된 스타쉽이 SUV 크기의 나사 탐사차 약 25대를 실을 수 있다는 점으로 이는 다시 한번 놀라운 성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로켓과 로켓 연료가 필요하며 2년에 한 번밖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방법이 존재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방법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나사가 이를 건설하는 이유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행성 간 원자력 우주선은 스페이스 리액터 1, 스페이스 리액터 1이라는 이름이 붙을 것입니다. 제러드 아이작만 국장 체제 하에 나사 새로운 방향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스페이스 리액터이며 이는 장기적인 목표나 미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에서 특히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2026년에 이를 제작 중이며 다음 화성 통과 창이 열리는 2028년에 발사할 예정이다.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가? 원자력 우주선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므로 먼저 그 정의를 내려보자. SR1은 핵 분열 원자로를 통해 동력을 얻고 추진될 것입니다. 기본 개념을 설명하자면 원자를 분열시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핵 분열이라고 합니다. 1950년대 이후 지구상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이러한 유형의 원자로를 사용해 왔습니다. 우주에서 엔진의 동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핵 추진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결 추진입니다. 본질적으로 액체 연료를 원자로에 주입하는 방식이므로 이는 기존의 로켓 엔진과 가장 유사합니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이며 우주선의 무게를 늘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연료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액체 연료를 만들기 위해 수소를 극저온으로 냉각시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 분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며 이 에너지는 열로 나타납니다. 초저온의 액화수소는 극도로 뜨거운 원자로와 접촉하면 즉시 기체로 팽창합니다. 그 후 이 기체는 노즐을 통해 엔진 밖으로 배출되며 노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추력을 발생시킵니다. 다시 말해 기존 로켓은 단순히 연소를 통해 액체 연료를 배기가스로 변환하는데 이는 우리가 익숙한 일반 로켓 엔진과 매우 유사합니다. 게다가 연소에는 산소가 필요하지만 우주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우주선은 자체 산소 공급 장치를 탑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무게가 추가되어 더 많은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해결 로켓 엔진은 궁극적으로 기존 로켓보다 약 5배 더 효율적일 것이며 이는 연료의 5분의 1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5배 더 빠르게 이동하거나 5배 더 멀리 여행하거나 5배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중 어떤 조합이든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종종 듣게 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45일 만에 화성까지 날아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주 원자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효율이 5배 높아지는 것도 훌륭하지만 만약 10배까지 높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주 비행을 연구하다 보면 한 가지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릅니다. 불필요한 것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잡성, 질량, 공간 모두 그 존재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나사는 처음으로 핵정의 추진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기 추진 방식을 선택한 데는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그 원리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핵 분열 원자로는 연료를 가열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오직 전기를 생산하는 데만 활용됩니다. 또한 이온 추진이라고 불리는 매우 독특한 종류의 엔진이 원자로에서 생산된 전기로 구동됩니다.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위성 및 심우주 탐사 임무에서는 이러한 추진 기술을 자주 사용합니다. 궤도상에서 이동하기 위해 궤도에 있는 각 스타링크에는 이온 추진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기들은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다시 말해 압축된 가스에 전기를 가하는 것입니다. 전기가 가해지면 가스 속 원자들이 역이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압을 높일수록 원자들은 더 빠르게 이동하며 결국 전하가 충분히 쌓이면 전자석을 이용해 추진기 밖으로 원자들을 뿜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연소가 없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지 않습니다. 원자의 에너지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우주선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존 연소식 로켓 엔진의 10배에 달하는 효율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이온 추진기가 모든 것을 폭발시키지 않기 때문에 로켓 엔진 특유의 폭발적인 힘을 갖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온 추진기는 꾸준하지만 느리게 밀어냅니다. 그 결과 장시간에 걸쳐 일정한 가속도가 발생합니다. 사실 우리는 단기적인 가속도를 희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은 최고 속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심우주 탐사의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나사는 스페이스 리액터 1, 스페이스 리액터 1의 핵정의 추진 시스템에 이온 추진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발표회에서 그들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사는 화성으로 가는 열차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핵정의 추진 시스템은 마치 지구상의 화물 열차가 운행되는 것처럼 우주 공간을 통해 화물을 매우 높은 효율로 수송할 것이며 이는 실제 철도 선로라기보다는 비유적인 철도망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SR1은 45일 만에 화성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우주선은 우리가 화성에 보낸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선일 뿐만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며 연료 소비량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 분열 원자로는 SR1 우주선의 선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원자로와 현대 발전소에 있는 원자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규모 원자로는 1기가와트의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우주선에는 그 정도는 과한 수준입니다. 핵 잠수함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더 작은 규모의 기존 원자로들이 존재합니다. SR1은 약 20메가와트를 생산하는 기존 원자로들에 비해 훨씬 적은 전력, 즉 대략 20킬로와트를 생산합니다. 이는 가정용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홈디포에서 구입할 수 있는 천연가스 발전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나사는 의도적으로 첫 번째 핵추진 우주선을 소규모로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핵심은 먼저 개념을 입증한 뒤 나중에 더 높은 출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동력 변환 장치는 원자로 바로 아래에 위치한 원뿔형 방사선 차폐막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열을 변환하여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 바로 히트파이프 열전달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액체가 도관을 통해 원자로로 펌핑되면 핵 분열로 발생한 열에 의해 액체가 증발하여 기체로 변합니다. 가스는 동일한 파이프의 루프를 통해 원자로 밖으로 자연적으로 팽창하면서 터빈을 회전시킵니다. 그 터빈에는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스가 발전기를 통과하여 냉각되고 액체로 다시 응축된 후 원자로로 돌아가면서 이 사이클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폐수의 루프 시스템 내에서 유지 보수 없이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결국 원자로의 핵 연료가 고갈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전력 변황이 아래에는 길쭉한 금속 트러스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주선의 전자 장비를 원자로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이 방사선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리고 날개처럼 생긴 이 부분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냉각 라디에이터입니다. 패널 제작에 사용된 경량 티타늄 금속은 여분의 열이 우주선 밖으로 빠져나가 표면적을 통해 진공으로 유입되도록 합니다. 우주선 자체는 그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추진 및 전력 시스템은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 모듈은 설계 및 제작이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지만 나사가 이미 프로젝트의 대부분을 완료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이를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듈이 원래는 전혀 다른 용도로 개발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달 게이트웨이 루나 게이트웨이의 아이디어는 2019년 아르테미스 달 착륙 제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곳은 우주 비행사들이 잠시 머물며 오리온 우주선에서 달 착륙선으로 갈아타는 달 궤도 우주 정거장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달 게이트웨이 건설 계획은 최근 나사의 새 지도부에 의해 보류되었지만 이미 수행된 작업은 전혀 낭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 시스템은 SR1로 개조되고 있으며 게이트웨이의 거주 모듈은 달 기지의 구성 요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게이트웨이의 초기 계획은 스타링크 위성과 마찬가지로 이온 엔진을 이용해 달 궤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었으나 규모는 훨씬 더 컸다. 지구에서 화성까지 작지만 흥미로운 탑재물을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다. 바로 스카이폴이다. SR1이 화성에 도착하면 진입 캡슐을 화성 대기권으로 투하할 예정이다. 이 캡슐은 공기 제동 장치와 열 차폐막을 이용해 하강한 후 초음속 낙하산을 전개할 것이다. 속도가 충분히 낮아지면 열 차폐막이 제거되며 화물이 드러난다. 헬리콥터 형태의 드론 세대다. 2020년에 첫 선을 보이며 거의 3년 동안 붉은 행성에서 72회의 비행 임무를 완수한 인제뉴이티 화성 헬리콥터는 이 드론들과 동일한 플랫폼으로 제작되었다. 이전 모든 화성 탐사 임무에서 보았던 착륙선은 없을 것입니다. 세 대의 헬리콥터가 저고돼서 진입 캡슐을 이륙해 자체 동력으로 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카이크레인도 에어백도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야말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동일한 드론을 3대 더 제작하여 단순히 화성의 하늘로 발사해 임무를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이 세대의 특별한 임무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의 화성 유인 착륙을 위한 잠재적 장소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임무를 진정으로 획기적으로 만드는 것은 기술이나 추진 시스템, 심지어 원자로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철학적 변화입니다. 수십 년간 우주 탐사의 기반은 단일하고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우리는 탐사차 한 대, 착륙선 한 대, 탐사선 한 대를 배치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임무는 끝납니다. 수십억 달러와 수년간의 노력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SR1은 그 모델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나사는 단일하고 거대하며 취약한 시스템에서 벗어나 분산형 탐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더 작고 더 지능적이며 더 유연한 시스템들이 협력합니다. 이 세대의 헬리콥터는 단순한 정찰병 그 이상입니다. 이들은 탐사가 확장 가능하고 중복성을 갖추며 모듈화될 수 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나머지가 임무를 이어갑니다. 만약 모두 성공한다면 이들이 생성하는 데이터 포인트의 네트워크는 단일 탐사차가 달성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를 위한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화성에 착륙하는 것은 인류를 그곳으로 수송하는 과정의 한 측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프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승무원이 수개월간의 심우주 비행에서 귀환할 때 미지의 영역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의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계가 이미 모든 선택지를 평가해둔 미리 지도화되고 분석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핵추진 철도망은 단순한 수송수단의 역할을 넘어선다. 그것은 공급망으로 변모한다. 이 점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임무간 2년을 기다리는 대신 SR1급 우주선을 정기적으로 발사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모두 각기 다른 탑재물을 싣고 있다. 어떤 것은 드론을, 어떤 것은 거주 모듈을, 또 다른 것은 원자재 처리 장치 산소 발생기, 연료 생산 시스템 통신 장비 등을 실어 나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성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건설 현장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어떤 건설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물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원의 지속적인 공급 없이는 아무것도 건설할 수 없습니다. 핵정의 추진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화학 로켓과 달리 제한된 발사 기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많은 연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화물선처럼 이 추진 시스템은 끊임없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나사는 이러한 이유로 이를 철도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은 일단 구축되면 그 역할을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이 기술은 화성을 넘어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화성 사이만큼이나 효과적으로 지구와 소행성대 사이, 목성과 화성의 위성들 사이, 태양계 내 어느 두 지점 사이에서도 물자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갑자기 더 이상 큰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 가능해지기는 하지만 시간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심우주 산업 활동입니다. 금속이 풍부한 소행성, 연료 생산이 가능한 얼음 매장지, 지구 외부에 위치한 전체 공급망. 이러한 개념들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SRE를 통해 시도되고 있는 기술은 바로 이러한 개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임무는 소박합니다. 의도적으로 규모를 작게 잡았습니다. 출력이 낮은 원자로, 작은 탑재량, 개념 증명입니다. 우주에서는 야망보다 신뢰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규모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 할지라도 SR1은 상당한 진전입니다. 여기서 공학적 과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를 생산하는 것 외에도 유지보수 없이 수년 동안 끊임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핵 반응로를 궤도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개입도 수리도 없습니다. 발사 순간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우주선의 한 구역은 극한의 고온인 반면 다른 구역은 거의 절대 0도에 가까워 열 관리 시스템이 이를 균형 있게 조절해야 합니다. 민감한 전자장비는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동시에 질량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온 추진기가 성능 저하를 일으키기까지 수만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각 구성 요소는 내구성과 성능 모두를 고려해 조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선이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때 실패는 절대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나사의 오랜 경험이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는 결코 예상치 못한 돌파구가 아닙니다. 수년에 걸친 점진적인 발전의 결과물입니다. 위성을 이용해 이온 추진기를 시험하고 지상에서 핵 시스템을 개선하며 우리 역량의 한계를 뛰어넘는 심우주 탐사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SR1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규모에서 핵정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다음 단계는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더 많은 동력을 얻게 된다. 탑재 하중 용량이 증가한다. 더 큰 원자로를 건설하게 된다. 더 견고한 추진 시스템, 더 정교한 우주선.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것이 단순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한 일이 된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우주 여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시 한번 바뀌게 된다. 발자국과 깃발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짧은 왕복 여행이 핵심이 아닙니다. 지구 밖에서의 지속적인 주둔이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화성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불안정합니다. 먼지 폭풍으로 인해 햇빛이 몇 주 동안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극심한 기온 하락은 장비를 한계까지 혹사시킵니다. 인간이 지속적으로 주둔하려면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전력원이 필수적입니다. 나사는 루나 리액터 1을 통해 바로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순히 방문하는 장소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험장이자 결국 화성에서 활용될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장기간 가동 가능한 원자로 가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시스템 먼 곳에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달에서 작동하는 모든 것은 화성을 위한 모델이 됩니다. 또한 화성에서 작동하는 모든 것은 태양계 전체를 위한 모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확장 과정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시스템 하나하나, 임무 하나하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언뜻 보기에는 매우 단순해 보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소형 원자력 우주선이 우주 공간을 조용히 가로지르며 몇 대의 드론을 다른 행성으로 수송하고 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우주에 대한 매우 다른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를 개별적인 임무들의 집합체가 아닌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로 보는 관점이다.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활동을 펼치는 장소로 보는 관점이다. 마지막 개척지가 아니라 우리가 횡단하는 법을 배우게 될 다음 환경으로 보는 관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SR1은 단순한 우주선 그 이상입니다. 이는 먼 미래의 첫 번째 인프라입니다. 그때는 거리가 더 이상 주된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친 힘 대신 효율성이 지배할 것입니다. 지구상의 도시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의 교통망이 원자력으로 구동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얼마나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아직 거대한 발사 행사도 없다. 전 세계적인 카운트다운도 없다. 전환점처럼 보이는 단 한순간도 없다. 단지 엔지니어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품을 테스트하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뿐이다. 어느 날 우주선이 발사될 때까지, 그리고 계속된다. 단순히 화성으로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인류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헬리콥터에는 지표 관통 레이더와 고해상도 카메라가 탑재될 것입니다. 이들은 승무원용 착륙선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평탄하고 탁 트인 지점을 표면에서 탐색할 것입니다. 또한 승무원의 생존을 돕고 지구로 귀환하는 여정에 필요한 연료를 제공할 수 있는 물 얼음 매장지를 지표면 아래에서 찾고 있습니다. 화성에 도달하는 첫 화물 열차는 SR1이지만 더 큰 그림은 우주를 가로지르는 핵 동력 철도망이다. 이것이 바로 나사가 2030년 화성 탐사 임무 직후 달 원자로 1호 루나 라이노 액추에이터 1을 후속으로 추진하는 이유다. 태양광 패널이 작동하지 않고 장비가 보통 완전히 얼어붙는 14일간의 달팜 동안에도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이 동력원은 달에서의 작전에 사용될 것이다. 2030년대를 거치며 원자력 기술의 발전과 나사의 달 기지는 메가와트급 전력을 생산하고 수년에 걸친 화성 유인 탐사에 활용될 수 있는 더 크고 강력한 원자로의 개발에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과제이며 그 모습이 어떤지 보고 싶다면 현재 스크린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